아들한테 5천만 원 보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전세 자금이 모자라다고 해서요. 근데 그냥 가족끼리 주고 받는 건데 설마 이런 걸로 국세청에서 연락 오진 않죠?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국세청은 가족이라는 단어를 우리처럼 따뜻하게 보지만은 않아요. 오히려 가장 강력한 증여 혐의자로 보는 거죠. 그분이 무심코 보낸 그 5천만 원이 나중에 수천만 원의 세금 폭탄이 되어서 돌아올 수도 있어요. 수천만 원이요? 아니 본인 돈을 자식한테 주겠다는데 왜 그렇게까지 해요? 국세청에는 PCI라는 굉장히 무서운 시스템이 있어요. 소득과 소비, 그리고 늘어난 재산을 들여다보는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히 메모를 잘 적자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국세청이 이건 증여네 이렇게 확신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건 거래다 이렇게 입증하는 기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송금할 때 반드시 적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아주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와 너무 궁금한데요? 보통 우리는 송금할 때 그냥 이름으로 송금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문제인가요? 맞아요. 바로 그게 세무조사의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국세청 조사관이 통장 내역을 딱 열었을 때 이름만 적혀 있다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100% 증여라고 확신하겠죠? 반대로 오늘 제가 강조할 차용금 혹은 이자액과 같은 단어가 적혀 있다면 어떨까요? 차용금? 아 그러니까 빌려준 돈이라는 거를 명확히 하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부자들과 일반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서 나오는데요. 일반 사람들은 가족끼리 무슨 차용증이야. 나중에 세무조사 나오면 그냥 그때 설명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진짜 부자들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증명할 준비를 미리 해놓는 거죠. 그들은 단돈 100만 원을 보내도 메모란에 차용금, 원금 상환, 이자 지급 같은 이런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요. 만약에 증여세법상 비과세가 가능한 결혼 축하금이나 생일 축하금, 입학 축하금 이런 것들의 경우에도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누구누구 생일 이런 식으로 적어서 송금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자들은 처음부터 국세청이 의심할 틈을 주지 않는 거군요. 그렇죠. 가난한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세금을 피하려고만 하는데요. 부자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세금을 설계합니다. 송금 메모에 적는 그 간단한 글자가 나중에 세무조사관 앞에서 이 수백 장의 소명 자료를 대신해 줄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어야 안전한 거예요? 그냥 차용금이라고만 적으면 다 해결되는 건 아니죠? 당연하죠. 메모는 시작일 뿐이에요. 그 글자가 중요한 이유는 입증 책임의 전환 때문입니다. 그 감독님이 메모에 아무것도 안 적고 그냥 큰 돈을 보내면 국세청은 이건 그냥 증여다. 이렇게 간주를 하거든요. 그럼 감독님이 아니요, 이건 빌려준 거예요. 이렇게 힘들게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메모에 차용금이라고 적혀 있고 정기적으로 이자라는 명목으로 돈이 다시 들어온다면 국세청이 오히려 이게 왜 증여에 해당되는지를 증명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오 그러면 공격과 수비가 바뀌는 거네요? 바로 그거예요. 여기서 핵심을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가족 간의 금전 소비 대차, 즉 빌려주는 거래로 인정을 받으려면 세법에서 정한 연 4.6%의 이자율이 기준이에요. 그런데 이 이자 차액이 연간 1,000만 원이 안 넘으면 무이자로 빌려줘도 증여세를 안 낼 수가 있거든요. 계산을 해보면 약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가 가능합니다. 그럼 2억까지는 그냥 차용금이라고 적고 아무것도 이체를 안 해도 되는 거죠? 아니요. 여기서 부자들의 치밀함이 다시 등장합니다. 법적으로 무이자가 가능하더라도 부자들은 단돈 10만 원이라도 원금이라는 명목으로 매달 자녀에게서 송금을 받아요. 그리고 적요란에 반드시 땡땡월의 원금 이렇게 적게 하는 거죠. 국세청이 봤을 때는 진짜 매달 원금이 들어오네? 이건 진짜 빌려준 거구나. 이렇게 믿게 만드는 실행의 증거를 남기는 거죠. 무이자라고 해서 송금 내역이 아무것도 없으면 이게 증여인지 차용인지 구분하기가 어렵죠? 국세청은 상환 의지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이에요. 진짜 한 끗 차이네요. 근데 대표님 말 들어보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위험하게 보내겠네요. 저는 그냥 아들 전세 이렇게 적어서 보내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럼 이것도 증여의 증거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전세자금을 증여했다. 이런 고백과 같습니다. 근데 지금이라도 늦은 건 아니에요. 앞으로는 반드시 그 거래의 성격이 빌려준 것인지 아니면 생활비인지 또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조사비인지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참고로 그 피부양 자녀에게 주는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면제 대상이지만 그 돈을 아껴서 주식을 사거나 집을 사면 이게 바로 증여세 대상이 된다는 점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오늘 배운 내용 기반으로 아들에게 보낸 5천만 원을 지금이라도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럼요. 지금 당장 해야 될 3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써야 됩니다. 소급해서 쓰는 게 찝찝하다면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해서 공증을 받거나 우체국에 가서 내용 증명을 보내세요. 우리는 이때부터 빌려준 것으로 합의했다.
이런 객관적인 날짜 증빙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부터라도 이자를 받으셔야 됩니다. 4.6%를 다 안 주더라도 소액이라도 자녀 계좌에서 부모 계좌로 정기적으로 돈이 들어오게 해야 돼요. 메모란에는 반드시 이자 또는 차용금의 반환 이렇게 적으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생활비 송금은 목적을 명확하게 하세요. 만약에 유학 중인 자녀에게 돈을 보낸다면 메모에 등록금, 체류비 이런 식으로 적고 나중에 학교에 등록금 고지서 같은 것들을 증빙으로 챙겨주세요.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라는 표현을 아주 엄격하게 해석을 하거든요. 오늘 정말 큰 공부가 됐습니다. 메모의 힘이 이렇게 큰 줄 몰랐어요. 차용금, 이자액, 상환금 이 단어들이 제 자산을 지켜주는 단어들이었네요. 맞습니다. 세금은 아는 만큼 안 내는 것이 아니라 준비한 만큼 안 내는 거예요. 부자들은 그냥 부자가 된 게 아닙니다. 남들이 귀찮아하는 그 디테일을 챙길 뿐이죠. 그분의 그 소중한 5천만 원 그리고 앞으로 보낼 모든 자산이 국세청에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오늘부터 당장 통장 메모 습관부터 바꾸시죠.